300일. 7억을 날리는데 걸린 시간입니다. 하루 평균 233만 원씩 사라졌어요. 아침에 눈 뜨면 통장에서 돈이 증발하고 있었습니다. 180일. 예약률이 80%에서 20%로 떨어지는데 걸린 시간이었어요. 60일. 흑자에서 적자로 추락한 시간. 30일. 셰프가 떠나고 주방이 무너지는데 걸린 시간. 7일. 건물주가 명도 통보를 하고 제게 준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1초. 제가 모든 걸 깨닫는데 걸린 시간이었죠. 샹들리에 불빛 아래서 장부를 보던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뭔가 근본적으로 잘못되었다는 걸. 하지만 그 1초의 깨달음을 얻기까지 300일이라는 시간과 7억이라는 대가가 필요했습니다. 여러분은 과연 몇 초 만에 깨달으실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정무현입니다. 56년을 살았습니다. 그중 30년을 고기로 먹고 살았죠. 칼을 쥔 손으로 인생을 읽어왔습니다. 새벽 4시면 어김없이 마장동 시장에 섰어요. 좋은 고기를 떼오는 게 제 하루의 시작이었습니다. 칼끝의 긴장, 손끝의 땀, 그리고 싱싱한 고기의 냄새. 그게 제 전부였습니다. 7평짜리 골목 곰탕집을 30년간 지켜왔어요. 작았지만 단단했습니다. 매일 끓이는 국물 냄새가 골목에 퍼지면 단골 아저씨들이 하나둘 찾아왔죠. 사장님, 오늘도 국물 맛 죽이네요. 그 한마디면 충분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들이 말했습니다. 아버지, 언제까지 골목에서만 하실 거예요? 이제 큰 데로 나가야죠. 그 말이 제 가슴 한가운데 박혔어요. 가시처럼 콕콕 찔러왔습니다. 아들 말이 맞았습니다. 30년이면 충분하지 않냐고, 이제 좀 크게 벌어도 되지 않냐고 스스로에게 물었죠. 그렇게 저는 결심했습니다. 80평짜리 대형 정육식당을 열기로요. 7억. 제 평생 모은 전 재산이었습니다. 아파트 담보 대출 5억, 퇴직금 1억 5천, 그리고 예금 통장에 남은 5천만 원까지. 모든 걸 쏟아부었어요. 은행 직원 앞에서 서류에 도장을 찍을 때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죠. 이미 불씨는 타오르고 있었으니까요. 인테리어에만 4억을 썼습니다. 대리석 테이블, 샹들리에, 고급 냉장 시스템. 제가 상상했던 모든 것들이 눈앞에 펼쳐졌어요. 오픈 전날 밤 저는 홀 한가운데 서서 천장에 불빛을 올려다봤습니다. 빛나고 있었습니다. 제 인생이 마침내 꽃을 피우는 것 같았죠. 하지만 지금 10개월이 지난 이 순간 저는 그 홀 한가운데 다시 서 있습니다. 이번엔 장부를 끌어안고요. 붉은 숫자만 가득한 장부였습니다. 매달 3,100만 원씩 적자가 났어요. 7억이 10개월 만에 녹아내렸습니다. 칼로 썰던 건 고기였는데 이제 내 인생이 썰리고 있었습니다. 샹들리에 불빛 아래 저는 울지도 못한 채 앉아 있었습니다. 고정비만 월 7천만 원이었어요. 월세 1,000만 원, 인건비 2,400만 원, 식자재비 3천만 원. 숨만 쉬어도 돈이 나갔습니다. 매출은 평균 4천만 원. 계산기를 두드릴 필요도 없었죠. 이대로면 한 달도 못 버팁니다. 장부 위로 떨어진 제 땀이 이젠 눈물처럼 느껴졌습니다. 나는 내 손으로 내 무덤을 파고 있었던 겁니다. 그날 밤 저는 깨달았어요. 성공이 아니라 파산으로 달려가고 있었다는 걸.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브레이크는 이미 고장났고 저는 그저 무너지는 중이었습니다. 2024년 12월의 어느 추운 밤이었습니다. 제 앞에는 80평짜리 텅 빈 공간이 펼쳐져 있었어요. 지하철역에서 5분 거리, 유동인구가 많은 상권 한복판. 부동산 중개사가 말했죠. 사장님, 이런 자리 흔치 않습니다. 지금 아니면 놓쳐요. 보증금 5천만 원, 월세 1,000만 원. 숨만 쉬어도 돈이 나가는 자리였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어요. 아버지, 이제 큰 데로 나가야죠. 그 말 한마디가 제 가슴을 뜨겁게 달궜습니다. 인테리어에만 4억을 쏟아부었어요.
대리석 테이블 20개, 천장을 가득 채운 샹들리에, 최신형 냉장 시스템. 인테리어 업체 사장이 혀를 내두르며 말했습니다. 이 정도면 강남 고급 레스토랑 수준입니다. 저는 만족스러웠어요. 30년간 골목에서만 장사했던 제가 드디어 제대로 된 무대를 마련한 겁니다. 아들이 제안했습니다. 아버지, 요즘은 SNS 마케팅이 필수예요. 파워블로거 몇 명만 초대하면 입소문 확 퍼집니다. 저는 그런 게 뭔지 잘 몰랐지만 아들 말이 맞을 거라 믿었죠. 유명 블로거 10명을 초대했습니다. 1인당 30만 원어치 한우를 대접했어요. 개업식 날 2025년 1월 5일. 제 인생에서 가장 빛나던 날이었습니다. 오전 11시 오픈과 동시에 손님들이 밀려들었어요. 예약 전화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한우 일만 취급한다며? 인테리어가 정말 고급스럽다던데? 입소문이 퍼지고 있었습니다. 첫날 매출은 480만 원을 찍었어요. 저는 마감 후 장부를 보며 환호했습니다. 됐어, 이거면 됐어. 아내가 불안한 눈빛으로 물었죠. 여보, 고정비는 계산해 봤어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걱정 마. 이 추세면 한 달에 억대 매출도 가능해. 개업 첫 주 평균 일매출 400만 원. SNS에는 제 가게 사진이 넘쳐났습니다. 마포 신상 한우 맛집, 인테리어 미쳤다. 데이트 코스로 최고. 좋아요 수가 수천 개씩 찍혔어요. 저는 그 숫자들이 달콤했습니다. 숫자가 곧 성공의 증거라고 믿었으니까요. 저녁 식사 자리에서 가족들이 모였습니다. 아들이 샴페인을 터뜨렸어요. 아버지 축하드려요. 이제 진짜 사장님이세요. 아내도 미소를 지었지만 눈빛 한구석엔 여전히 걱정이 서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듣지 않았어요. 샹들리에 불빛 아래서 저는 세상의 중심이 된 듯 했으니까요. 은행 대출 연 4.8%, 월이자만 196만 원. 보증금 대출 2억, 운영자금 대출 3억. 통장에서 매달 자동으로 빠져나가는 돈이었지만 저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매출만 나오면 다 갚을 수 있어. 제 아내 목소리가 그렇게 속삭였습니다. 개업 2주차 SNS 인증샷을 찍으러 온 손님들이 줄을 섰습니다. 인플루언서들이 포스팅을 올릴 때마다 예약이 쏟아졌어요. 저는 매일 밤 예약 현황표를 보며 흐뭇해했습니다. 이게 내가 꿈꿔온 장사야. 그날 밤 아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여보, 혹시 적자가 나면 어쩌려고 그래요?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죠. 적자? 이 매출에 무슨 적자가 나? 당신은 걱정이 너무 많아. 아내의 눈빛이 말하고 있었습니다. 당신 지금 너무 높이 올라갔어요. 하지만 저는 듣지 않았습니다. 그날의 환호가 제 귀를 막았고 샹들리에 불빛이 제 눈을 가렸습니다. 성공은 제 피를 데웠고 자만은 그 피를 끓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몰랐죠. 이 빛나는 시작이 사실은 몰락의 서막이었다는 걸. 개업 한 달이 지났습니다. 2025년 2월 초 저는 새벽 4시에 마장동 시장으로 향했어요. 30년간 익숙했던 그 길이었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트럭에 실어야 할 고기의 양이 7평 골목집 때와는 비교도 안 됐으니까요. 사장님, 한우 2플러스 등심 50kg요? 오늘 시세가 킬로그램당 13만 5천 원인데. 고기상이 말했습니다. 675만 원. 하루치 고기값이었어요. 저는 카드를 긁으며 생각했죠. 매출만 나오면 돼. 그런데 그날 저녁 주방장이 저를 불렀습니다. 사장님, 이것 좀 보세요. 냉장고 한쪽 구석 어제 들여온 한우 등심 10kg이 버려져 있었어요. 색이 변했다는 이유였습니다. 135만 원이 쓰레기통으로 간 겁니다. 야, 이게 무슨 짓이야? 이 고기 색깔 좀 봐. 아직 멀쩡하잖아. 제 목소리가 주방에 울려 퍼졌습니다. 30대 초반의 젊은 셰프가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사장님, 요즘 손님들은 고기 색깔에 엄청 민감합니다. SNS에 한번 올라가면 가게 망해요.
저는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습니다. 30년 경력이 무색하게 제 말은 더 이상 주방에서 통하지 않았어요. 요즘은 플레이팅이 전부예요. 고기만 맛있으면 뭐 합니까? 사진빨이 안 나면 손님이 안 와요. 셰프의 말이 제 자존심을 긁어댔습니다. 일주일 뒤 저는 폐기장부를 펼쳤습니다. 한 달간 버려진 식재료 비용 총 480만 원. 하루 평균 16만 원씩 쓰레기통으로 사라진 겁니다. 도대체 뭐가 잘못된 거야? 저는 장부를 내려치며 중얼거렸어요. 더 큰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고정비였죠. 월세 1,000만 원은 기본이고 직원 12명의 인건비가 한 달에 2,700만 원이었어요. 2025년 최저 시급이 1만 30원으로 오르면서 인건비가 전년 대비 20% 가까이 뛰었습니다. 식자재비는 월 3,200만 원, 대출 이자 196만 원, 공과금과 잡비 200만 원.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고정비만 월 7,296만 원. 하루 평균 243만 원씩 나가는 돈이었어요. 숨만 쉬어도 돈이 새는 구조였습니다. 그런데 매출은 평균 일매출 380만 원. 한 달이면 1억 1,400만 원 정도. 손익계산서를 작성해 봤습니다. 매출 1억 1,400만 원에서 고정비 7,296만 원을 빼면 4,104만 원. 여기서 변동비인 식자재 원가율 40%를 계산하면 적자였습니다. 순이익이 아니라 적자. 한 달에 약 450만 원씩 마이너스가 찍히고 있었어요. 이럴 리가 없는데. 저는 장부를 다시 펼쳤습니다. 계산을 3번, 4번 반복했지만 결과는 같았어요. 제 통장에서 매달 돈이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7억이라는 빙산이 조금씩 녹기 시작한 겁니다. 그날 밤 셰프가 또 찾아왔습니다. 사장님, 메뉴 구성 좀 바꿔야 할 것 같습니다. 한우 일만 고집하시면 원가가 너무 높아요. 저는 버럭 소리쳤죠. 내가 30년 이 고기로 먹고 살았어. 내 고기가 틀렸다는 거야? 셰프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틀린 게 아니라 시대가 변한 겁니다. 그 말이 제 심장을 찔렀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가게의 불빛은 여전히 밝았지만 제 안은 이미 꺼지고 있었습니다. 퇴근길 저는 샹들리에를 올려다봤습니다. 그 빛이 점점 차가워지고 있었어요. 잠깐 흔들리는 것뿐이야. 곧 나아질 거야. 저는 스스로를 다독였지만 불안은 그림자처럼 제 뒤를 따라왔습니다. 2025년 3월이 되자 예약률이 눈에 띄게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개업 초 80%를 넘나들던 예약이 40%대로 곤두박질 쳤어요. SNS 열풍은 한 달 만에 식었고 새로운 맛집들이 하루가 멀다 하고 생겨났습니다. 사람들의 관심은 금세 다른 곳으로 옮겨갔죠. 사장님, 오늘 저녁 예약 테이블이 6개뿐입니다. 홀 매니저가 조심스럽게 보고했어요. 20개 테이블 중 6개. 30%의 가동률이었습니다. 저는 예약 장부를 노려보며 이를 악물었죠. 왜 안 오는 거야? 고기는 최고인데? 그날 오후 셰프가 다시 제안했습니다. 사장님, 메뉴 가격을 좀 내리는 게 어떨까요? 한우 1등심 1인분에 5만 8천 원은 요즘 시장에서 너무 비쌉니다. 저는 단호하게 거절했어요. 안 돼. 원가를 생각해봐. 이미 남는 게 없어. 실제로 계산해보면 그랬습니다. 킬로그램당 13만 5천 원 하는 한우 1를 200지에 5만 8천 원에 팔면 원가율이 47%였어요. 여기에 폐기율 10%를 더하면 실질 원가율은 52%가 넘었습니다. 가격을 내리는 건 자살행위나 다름없었죠. 하지만 셰프의 말도 틀리지 않았습니다. 사장님, 경쟁 업체들은 한우 1로 똑같은 가격에 팔아요. 손님들은 등급 차이를 잘 몰라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안에서 뭔가가 부서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30년간 쌓아온 자부심이 무너지는 소리였어요. 내 고기가 틀렸단 말이냐?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셰프는 차분하게 대답했죠. 틀린 게 아니라 시장이 원하는 게 다른 겁니다. 세상은 변했는데 저만 그 자리에 멈춰 있었던 겁니다. 그날 저녁 집에서 아들과 마주 앉았습니다. 아버지, 매출이 어떠세요? 아들의 조심스러운 질문에 저는 거짓말을 했어요. 괜찮아. 초반이니까 이 정도 조정은 당연한 거야. 하지만 제 통장 잔액은 정직했습니다. 6억 2천만 원. 2달 만에 8천만 원이 증발했어요. 4월 들어 더 큰 충격이 찾아왔습니다. 은행에서 전화가 왔죠. 고객님, 기준금리 인상으로 대출 금리가 연 4.8%에서 5.2%로 조정됩니다. 월 이자가 196만 원에서 217만 원으로 뛰었어요. 단 21만 원 차이였지만 그게 저에겐 거대한 벽으로 느껴졌습니다. 주방에서는 또 다른 문제가 터졌습니다. 셰프와 부주방장이 싸우는 소리가 홀까지 들렸어요. 이게 무슨 플레이팅이야? 접시 위에 그냥 던져놓은 거 아냐? 형, 손님이 별로 없는데? 뭘 그렇게까지 신경 써요? 저는 주방으로 뛰어 들어갔습니다. 여기가 무슨 시장바닥이야? 조용히 못해. 그 순간 셰프가 칼을 내려놓으며 말했어요. 사장님, 저 다음 달에 그만두겠습니다. 더 좋은 조건의 제안이 들어왔어요.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개업할 때 연봉 5천만 원을 주기로 한 셰프였어요. 제가 가장 공들여 모셔온 인력이었죠. 조건이 뭔데? 내가 맞춰줄게. 저는 애원하듯 물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미 결정했어요. 셰프의 차가운 목소리에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가 나간 뒤 주방에 불이 꺼진 것 같았습니다. 30년 경력의 제가 30대 셰프 하나 붙잡지 못하는 무능한 사장이 된 겁니다. 그날 밤 저는 장부를 다시 펼쳤습니다. 3월 매출 9,800만 원, 고정비 7,296만 원, 변동비 4,200만 원, 순손실 1,696만 원, 누적 적자가 2,146만 원을 돌파했어요. 이제 통장 잔고는 5억 9,854만 원이었습니다. 아내가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여보, 괜찮아요? 저는 고개를 저었죠. 아니, 괜찮지 않아. 아무것도 괜찮지 않아. 처음으로 인정했습니다. 제가 통제할 수 없다는 것을, 이 거대한 가게가 저를 짓누르고 있다는 것을, 창밖으로 보이는 간판의 네온 사인이 깜빡거렸습니다. 수리를 해야 했지만 그럴 여유가 없었어요. 저는 그 꺼져가는 불빛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아들의 말이 옳았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인정하기 싫었다. 샹들리에 아래 텅 빈 테이블들이 저를 조롱하는 것 같았어요. 4억을 들여 만든 화려함이 이제는 제 목을 조르는 올가미처럼 느껴졌습니다. 가게의 불빛은 여전히 밝았지만 제 안은 이미 어둠에 잠기고 있었습니다. 2025년 5월 15일 아침, 셰프의 마지막 출근 날이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칼을 닦고 앞치마를 벗었어요. 사장님,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악수를 청하는 그의 손이 차가웠습니다. 저는 그 손을 잡으며 깨달았죠. 이제 진짜 혼자라는 걸. 새 셰프를 구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연봉 5천만 원을 제시해도 선뜻 오겠다는 사람이 없었어요. 80평 한우 전문점이요? 요즘 그런데 힘들다던데. 면접 오는 사람들의 반응은 한결같았습니다. 소문이 퍼진 겁니다. 이 가게가 위험하다는 소문이. 결국 경력 3년차 젊은 조리사를 급하게 고용했습니다. 연봉 3,200만 원. 전임 셰프보다 실력도 경험도 부족했죠. 그날부터 주방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고기 굽는 타이밍이 틀어지고 플레이팅이 엉망이 되었습니다. 사장님, 테이블 4번 손님이 고기가 질기다고 항의하십니다. 홀 매니저의 보고에 저는 주방으로 달려갔어요. 불판 위에 타버린 등심이 놓여 있었습니다. 27만 원짜리 고기가 쓰레기가 된 겁니다. 미안합니다, 사장님. 아직 화력 조절이. 신입 셰프가 땀을 뚝뚝 흘렸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었죠.
화를 낼 수도 없었어요. 이 사람이라도 없으면 가게 문을 닫아야 했으니까요. 그날 저녁 마감 후 매출 집계를 했습니다. 98만 원. 하루 매출이 100만 원도 안 되는 날이었어요. 고정비 하루치가 243만 원인데 98만 원. 하루에 145만 원씩 적자가 쌓이는 구조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더 큰 악재가 터졌습니다. 은행 대출로 감당이 안 되어 사채를 알아봤던 게 화근이었죠. 정 사장님, 조건 괜찮으시죠? 5천만 원 월 이자 5%입니다. 전화기 너머 목소리가 달콤하게 속삭였어요. 월 5%요? 그럼 한 달에 250만 원씩? 계산기를 두드리는 제 손이 떨렸습니다. 연 60%의 살인적인 이자였어요. 하지만 달리 방법이 없었습니다. 직원 월급날이 코앞이었고 식자재 업체 외상값도 밀려 있었죠.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 목소리는 겨우 나왔어요. 전화를 끊는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제 손으로 수렁에 빠져든다는 걸.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이미 너무 깊이 들어왔으니까요. 5월 25일 밤 집에 들어서자 아들이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우리 이야기 좀 해요. 아들의 표정이 심각했어요. 저는 소파에 털썩 앉았죠. 아버지, 가게 접으세요. 지금이라도 정리하면 집은 지킬 수 있어요. 아들의 말에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조금만 더 버티면 돼. 여름 성수기만 지나면. 아버지. 아들의 목소리가 커졌어요. 언제까지 이러실 거예요? 이미 8천만 원 날렸잖아요. 저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내가 30년을 이 일을 했어. 내가 틀릴 리 없다고. 아버지는 틀린 게 아니에요. 시대가 변한 거예요. 아들이 소리쳤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아들의 멱살을 잡았어요. 내가 뭘 안다고. 내가 처음에 큰 데로 나가래서 이렇게 된 거잖아.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아들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죄송합니다, 아버지. 다 제 잘못입니다. 아들은 돌아서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쾅 소리와 함께 문이 닫혔죠. 저는 그 자리에 선 채로 멍하니 있었습니다. 방문 너머로 아들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어요. 내가 뭘 한 거야? 저는 무릎이 꺾였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아 머리를 감쌌죠. 아내가 제 옆에 앉았습니다. 여보, 그만해요. 이제 그만하자고요. 아내의 목소리에 저는 처음으로 울었습니다. 56년 인생에서 처음으로 가족 앞에서 눈물을 보인 날이었어요. 계산기 위로 떨어진 제 땀이 이젠 눈물처럼 느껴졌습니다. 통장 잔고 5억 3천만 원. 반년도 안 돼 1억 7천만 원이 증발했어요. 저는 사업가가 아니라 그저 무너지는 남자였습니다. 그날 밤 가족이 먼저 무너졌습니다. 가게보다 먼저. 제가 지키려 했던 모든 것이 제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고 있었어요. 샹들리에의 불빛은 여전히 빛났지만 그 빛이 이제는 차갑기만 했습니다. 2025년 7월 3일 건물주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정 사장님, 한번 뵙죠. 예감이 좋지 않았어요. 사무실로 올라가는 계단이 평소보다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사장님, 3개월치 월세가 밀렸어요. 보증금 5천만 원에서 차감하면 2천만 원 남는데 이번 주까지 비워주시죠. 건물주의 말은 단호했습니다. 저는 애원했어요. 한 달만요. 한 달만 더 주시면 다 갚겠습니다. 안 됩니다. 다음 임차인이 이미 대기 중이에요. 보증금 2천만 원은 돌려드릴 테니 7월 10일까지 정리하세요. 건물주는 일어서며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명도 합의서였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펜을 들었죠. 서명하는 순간 7개월이 주마등처럼 스쳐갔습니다. 4억을 들인 인테리어, 샹들리에, 대리석 테이블, 모든 것이 무용지물이 되는 순간이었어요. 인테리어는 어떻게 하죠? 제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원상복구 하시거나 폐기하세요. 선택은 사장님 몫입니다. 건물주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어요.
4억짜리 인테리어를 철거하는 데 드는 비용은 2천만 원. 결국 제 손에 남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뜻이었습니다. 7월 5일 철거업체가 들어왔습니다. 사장님, 이 샹들리에 중고로 팔아도 200만 원은 받을 수 있어요. 철거업체 사장이 말했죠. 1200만 원 주고 산 샹들리에가 200만 원이 된 겁니다. 가져가세요.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망치 소리가 가게 안을 울렸어요. 대리석이 깨지고 조명이 떨어지고 간판이 해체되었습니다. 이 대리석 하나하나가 제 손에 피었는데, 이 불빛 하나하나가 제 꿈이었는데, 모든 게 잔해가 되어 트럭에 실렸습니다. 직원들에게 마지막 월급을 줘야 했습니다. 12명의 급여 2,700만 원. 퇴직금까지 합하면 3,400만 원이었어요. 통장 잔고를 확인했습니다. 4억 8천만 원. 사채 빚 5천만 원을 갚으면 4억 3천만 원. 여기서 직원 급여를 주면 3억 9,600만 원. 하지만 더 큰 빚이 남아 있었습니다. 은행 대출 5억 원. 아파트를 담보로 잡혔던 돈이었죠. 남은 돈으론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아파트를 팔기로 했어요. 7월 8일 부동산 중개사무소에 갔습니다. 사장님, 급매로 내놓으시면 시세보다 1억 낮춰야 해요. 지금 마포 집값이 안 좋거든요. 중개사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7억에 산 아파트를 6억에 파는 날이었어요. 매매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빨간 잉크가 손가락에 묻었어요. 피처럼 붉었습니다. 서명할 때마다 인생이 조금씩 잘려나가는 기분이었죠. 아내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여보, 괜찮아요. 우리 다시 시작하면 돼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56년 인생에서 처음으로 집이 없는 사람이 되었어요. 30년간 벌어 모은 게 10개월 만에 다 사라진 겁니다. 7억이 1억 5천만 원으로 쪼그라들었습니다. 7월 10일 마지막 날, 저는 텅 빈 가게 안에 홀로 서 있었습니다. 철거된 자리에는 먼지만 자욱했어요. 샹들리에가 있던 천장엔 구멍만 뚫려 있었죠. 셔터가 내려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끼익, 끼익. 그것이 제 인생의 엔딩 음악이었습니다. 밖으로 나오자 간판이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정무현 한우 전문점. 그 글씨가 땅에 내동댕 잊혀졌어요. 간판이 부서지는 소리에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끝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차가울 줄 몰랐습니다. 짐을 싸서 작은 월세방으로 이사했습니다. 15평짜리 방 2칸. 보증금 500만 원, 월세 55만 원. 아내와 아들, 그리고 저. 세 식구가 비좁은 공간에 들어앉았어요. 80평에서 15평으로, 7억에서 1억 5천만 원으로. 그날 밤 저는 통장 정리를 했습니다. 아파트 매각금 6억, 대출 상환 5억, 보증금 회수 2천만 원, 사채 상환 5천만 원, 직원 급여 3,400만 원, 철거 비용 2천만 원, 최종 잔액 1억 5,600만 원. 7억이 10개월 만에 1억 5,600만 원이 되었습니다. 5억 4,400만 원이 증발했어요. 하루 평균 181만 원씩 사라진 계산이었죠. 저는 계산기를 바닥에 던졌습니다. 모든 게 사라졌는데 왜 이렇게 숨이 막히는 걸까요? 돈은 잃었지만 아직 아들은 잃지 않길 바랐습니다. 하지만 그 아이는 방문을 굳게 닫은 채 나오지 않았어요. 7억의 무게는 사라졌지만 제 가슴은 더 무거워졌습니다. 2025년 7월 25일 저녁이었습니다. 좁은 월세방에서 라면을 끓이고 있었어요. 아내는 새벽 청소 일을 나가고 없었죠.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들이었습니다. 2주 만에 보는 얼굴이었어요. 그 아이는 마지막 싸움 이후로 친구 집을 전전하고 있었죠. 아버지. 아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라면 냄비를 내려놓았어요. 아들이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지, 제가 다 망쳤어요. 큰 데로 나가자고 한 게 저예요. 제가 SNS 마케팅 하자고 했고, 제가 화려하게 하자고 했어요. 다 제 잘못입니다.
눈물이 아들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28살 청년이 아버지 앞에서 무릎 꿇고 우는 모습을 보는 게 이렇게 아플 줄 몰랐어요. 아니야, 아빠가 미안하다. 저는 아들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아버지, 저 때문에 집까지 날리셨잖아요. 30년 모은 돈이 다 사라졌어요. 제가 어떻게? 아들이 말을 잇지 못하고 흐느꼈습니다. 저는 그 아이를 끌어안았어요. 아니야. 아빠가 욕심을 부렸어. 내 말을 핑계로 내 자만심을 키운 거야. 저는 처음으로 인정했습니다. 모든 선택이 제 것이었다는 걸, 아들을 탓할 수 없다는 걸. 아버지, 제가 이제 돈 벌게요. 아버지 빚 제가 다 갚을게요. 아들이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죠. 아니야. 그건 아빠 몫이야. 너는 내 인생을 살아. 그날 밤 우리는 라면 한 그릇을 나눠 먹었습니다. 80평 가게에서 한우 일을 구워 먹던 우리가 이제는 냄비 하나에 라면 사리를 나눠 먹고 있었어요. 묘하게도 그 라면이 맛있었습니다. 아빠, 이 라면 맛있네요. 아들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도 웃었어요. 그러게. 요즘 라면이 이렇게 맛있었나? 우리는 마주보며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아들의 웃음이었어요. 눈물은 뜨거웠고 라면 국물은 더 뜨거웠습니다. 하지만 그 뜨거움이 제 얼어붙은 가슴을 녹였어요. 7억을 잃고 얻은 건 단 하나였습니다. 아들, 제가 지켜야 할 건 가게가 아니라 이 아이였습니다. 아버지, 저 편의점 야간 알바 시작했어요. 한 달에 220만 원 벌어요. 아들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2025년 최저 시급 1만 30원으로 주 5일 일하면 월급이 그 정도였죠. 아니야, 내가 왜? 제가 말리려 하자 아들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버지, 제가 하고 싶어요. 우리 가족이 다시 일어서는 거 제가 돕고 싶어요. 그 말에 저는 더 이상 말릴 수 없었습니다. 며칠 뒤 아내가 청소 일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세 식구가 좁은 방에 모여 앉았어요. 여보, 우리 이제 뭐 하지? 아내가 물었습니다. 글쎄요. 일단 일을 해야죠. 저는 대답했습니다. 56세의 나이에 다시 시작한다는 게 막막했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아직 지켜야 할 가족이 있었으니까요. 아버지, 작은 가게 하나 내는 건 어때요? 7평짜리 곰탕집처럼요. 아들의 제안에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랬죠. 제가 30년간 지켜온 그 작은 가게. 그게 제 진짜 자리였습니다.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1억 5,600만 원. 이 중 1억은 노후 자금으로 남겨야 했어요. 쓸 수 있는 돈은 5,600만 원. 작은 가게 하나 내기엔 충분한 돈이었습니다. 그래, 한번 해보자. 이번엔 천천히 제대로 가자. 저는 아들과 아내를 번갈아 보며 말했습니다. 우리는 다시 가족이 되었습니다. 우린 다시 가족이었어요. 라면 국물을 마지막 한 방울까지 비우고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달빛이 좁은 방 안을 비추고 있었어요. 7억짜리 아파트의 샹들리에보다 그 달빛이 더 따뜻했습니다. 이제야 밥맛이 났습니다. 25년 9월 1일 저는 마포의 한 골목 끝에 서 있었습니다. 7평짜리 낡은 가게. 보증금 300만 원, 월세 30만 원. 30년 전 제가 시작했던 그 크기였어요. 부동산 중개인이 물었습니다. 사장님, 이 정도면 괜찮으세요? 완벽합니다.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어요. 이번엔 떨리지 않았습니다. 이게 제 사이즈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아들과 함께 가게를 정리했습니다. 아버지, 간판은 뭐로 할까요? 아들이 물었죠.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냥 정무연 곰탕이라고 하자. 단순하게. 인테리어는 최소한으로 했습니다. 중고 테이블 4개, 의자 16개, 주방 설비 정비에 500만 원. 간판과 집기까지 합쳐도 800만 원이면 충분했어요. 80평 가게의 200분의 1 비용이었습니다. 아버지, 메뉴는 뭐 할 거예요? 아들이 물었습니다. 곰탕 하나.
한 그릇에 8,000원. 제 대답에 아들이 놀랐어요. 그것만요? 응. 하나만 제대로 하는 거야. 9월 10일 새벽 4시. 다시 마장동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이번엔 트럭이 아니라 경차였어요. 사장님, 오랜만이네요. 그 큰 가게는? 고기상이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접었어요. 이제 작게 합니다.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죠. 한우 양지 10kg만 주세요. 2등급으로요. 이번엔 일가 아니었습니다. 킬로그램당 7만 원 하는 2등급 양지. 국물용으론 최고였어요. 집에 돌아와 솥에 물을 붓고 불을 켰습니다. 양지를 넣고 20시간 끓였어요. 중간중간 불 조절하고 거품 걷어내고 고기 건져서 발라내고 30년간 해온 그 동작들이 자연스러웠습니다. 첫 국물을 떠서 맛봤습니다. 됐다. 진하고 구수한 맛이 입안에 퍼졌어요. 화려하지 않지만 깊은 맛. 이게 제 맛이었습니다. 이게 진짜 밥값이었죠. 9월 15일 오전 11시 개업했습니다. 간판도 화려하지 않고 광고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문을 열었습니다. 아들이 홀을 보고 저는 주방을 지켰죠. 첫 손님은 공사장 아저씨였습니다. 사장님, 곰탕 하나요? 저는 뚝배기에 국물을 담고 밥을 말았어요. 고기도 넉넉히 얹어드렸습니다. 8,000원. 아저씨가 한 숟가락 떠먹더니 눈빛이 변했어요. 이게 진짜 곰탕이네요. 요즘 이런 맛 보기 힘든데. 그 말 한마디에 제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30년 만에 듣는 그 말이었어요. 첫날 매출 24만 원. 손님 30명. 고정비는 하루 3만 원. 순이익 12만 원 정도였어요. 80평 가게에 100분의 1도 안 되는 매출이었지만 저는 만족스러웠습니다. 진짜 남는 장사였으니까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단골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사장님, 오늘도 한 그릇이요. 매일 오시는 택시기사님, 회사원들, 학생들. 화려한 인플루언서는 없었지만 진짜 손님들이 있었습니다. 10월 매출 720만 원, 고정비 90만 원, 식자재비 288만 원, 순이익 342만 원. 적자가 아니라 흑자였어요. 처음으로 제대로 남는 장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저녁 아들이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제 진짜 사장님 같아요. 저는 웃었죠. 이게 원래 내 모습이야. 80평은 내 그릇이 아니었어. 불판 대신 솥, 샹들리에 대신 뚝배기. 7억에서 5,600만 원으로 줄었지만 제 인생은 더 단단해졌습니다. 저는 다시 일어섰어요. 그러나 이번엔 작게, 진하게 일어섰습니다. 퇴근길 아들과 나란히 걸었습니다. 아버지, 오늘도 수고하셨어요. 너도 고생했다. 우리는 좁은 월세방으로 돌아갔어요. 아내가 저녁을 차려놓고 기다리고 있었죠. 오늘은 어땠어요? 아내가 물었습니다. 35명 왔어요. 28만 원 벌었고요. 제 대답에 아내가 웃었습니다. 잘했네요, 우리. 세 식구가 밥상을 마주했어요.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왔습니다. 샹들리에보다 밝은 빛이었어요. 저는 숟가락을 들며 생각했습니다. 나는 평생 칼을 잡고 살았다. 고기를 썰던 그 칼로 욕심도 잘라냈다. 7억을 잃었지만 아들을 얻었습니다. 화려한 불빛은 꺼졌지만 따뜻한 국물 속에서 다시 숨을 쉬었어요. 이제 저는 작게 벌어 크게 삽니다. 그게 제 마지막 그리고 가장 값진 장사입니다. 7평짜리 가게, 그 안에서 저는 비로소 자유로웠습니다. 오늘도 잘 끓였습니다. 인생이라는 국물을. 그리고 내일도 모레도 끓일 겁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가장 진한 맛으로. 전 재산이 문자 하나로 사라졌습니다. 과태료 납부 안내. 단 한 통의 문자가 제 모든 것을 가져갔습니다. 제 이름은 박명수. 올해 57입니다. 한국전력공사 30년 근속. 성실한 직장인이었습니다. 퇴직금 2억 5천만 원. 그 돈으로 아내와 여유로운 노후를 꿈꿨습니다. 그런 제가 과태료 문자를 받았습니다.
링크를 눌렀고 앱을 설치했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통장 잔액은 1,000원이 되었습니다. 2억 5천만 원이 한순간에 사라졌습니다. 이 이야기 끝까지 들어보세요. 당신도 똑같이 당할 수 있습니다. 그 전에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작년까지 한국전력공사에서 송전 운영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새벽 6시면 어김없이 눈을 떴습니다. 30년이 넘도록 이른 출근에 길들여진 몸은 퇴직 후에도 그 시간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서둘 필요가 없었습니다. 천천히 일어나 창문을 열고 아침 공기를 마시며 하루를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퇴직금은 2억 5천만 원이었습니다. 한국전력공사에서 성실하게 일한 덕분에 받을 수 있었던 소중한 돈이었습니다. 그 돈으로 당장 뭘 하고 싶다는 생각은 없었습니다. 그저 조심스럽게 관리하면서 아내와 함께 소박하게 살아가려 했습니다. 아내 정영숙 씨는 저보다 2살 아래로 평생 주부로 살아왔습니다. 이제는 둘이서 여유롭게 지낼 수 있는 시간이 생겨서 기뻤습니다. 딸 하나는 이미 결혼해서 수원에 살고 있었고 아들은 아직 미혼이지만 대기업에 다니며 제 앞가림은 하고 있었습니다. 자식들 뒷바라지는 거의 끝났다고 봐도 될 상황이었습니다. 퇴직 후 일상은 참 평온했습니다. 오전에는 동네 한 바퀴를 걸으며 운동을 했고 오후에는 집안일을 돕거나 평소 읽지 못했던 책을 읽었습니다. 전력계통 운영 업무를 하면서는 늘 긴장의 연속이었는데 이제야 진짜 제 시간을 갖게 된 것 같았습니다. 저녁에는 아내와 함께 산책을 나가거나 TV를 보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별다른 취미가 있는 건 아니었지만 그 평범한 일상이 좋았습니다. 30년간 교대 근무와 비상대기로 정신없이 살았는데 이제야 진짜 여유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핸드폰 사용도 그때까지는 전화와 문자 정도만 했습니다. 스마트폰은 몇 년 전부터 쓰고 있었지만 대부분의 기능은 잘 모르고 지냈습니다. 인터넷 검색 정도는 할 수 있었지만 앱을 설치하거나 복잡한 조작은 딸아이가 와서 도와주곤 했습니다. 통장 관리도 나름 체계적으로 했습니다. 퇴직금 전액을 한 곳에 넣어두지 않고 정기예금과 적금으로 나누어 예치했습니다. 금리가 높지는 않았지만 원금만은 안전하게 보장받을 수 있는 상품들로 선택했습니다. 투자나 주식에 대해서는 잘 몰랐고 알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게 평온한 나날이 흘렀습니다. 퇴직한 지 6달 정도 지났을 무렵이었습니다. 날씨도 좋고 마음도 편안했던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오후에 동네 마트에 장을 보러 갔다가 집에 돌아와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친구들과 만날 예정이라 혼자서 간단히 저녁을 먹을 참이었습니다. 부엌에서 라면을 끓이며 평온한 일상에 감사함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제 삶이 하루아침에 완전히 뒤바뀔 거라는 생각은 전혀 하지 못했습니다. 오후 3시쯤이었을 겁니다. 핸드폰에서 문자 알림음이 울렸습니다. 평소에도 가끔 오는 광고 문자려니 하고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뭔가 중요한 내용일 수도 있다는 생각에 확인해 보았습니다. 도로교통공단에서 보낸 주정차 위반 과태료 납부 안내 문자였습니다. 납부기한 내 미납시 가산금이 부과된다는 내용과 함께 모바일 납부 링크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저는 평소 주차를 아주 조심스럽게 했거든요. 30년간 회사 생활을 하면서 단 한 번도 주차 위반을 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혹시 실수로 잘못 주차한 적이 있었나 싶기도 했지만 최근에 차를 몰고 나간 곳들을 생각해 봐도 모두 합법적인 주차장이었습니다. 하지만 혹시 모를 일이었습니다. 요즘은 주차 단속도 워낙 까다롭게 하고 CCTV도 많으니까 제가 모르는 사이에 위반이 있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게다가 과태료라는 게 미리 납부하면 할인도 되고 늦으면 가산금까지 붙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문자에 적힌 링크를 눌러보니 깔끔한 웹사이트가 열렸습니다. 상단에는 도로교통공단 로고가 선명하게 박혀 있었고
파란색 바탕에 흰색 글씨로 된 정부기관 특유의 디자인이었습니다. 여러 번 본 적이 있는 공식 사이트와 비슷해 보였습니다. 과태료 조회 및 납부 시스템이라는 제목 아래로 차량 번호와 생년월일을 입력하는 칸이 있었습니다. 저는 별다른 의심 없이 제 정보를 입력했습니다. 그러자 화면에 조회 중이라는 메시지가 떴다가 곧 새로운 창으로 이동했습니다. 정확한 본인 확인을 위해 모바일 인증이 필요하다는 안내가 나왔습니다. 아래에는 교통민원 처리 앱 다운로드 버튼이 있었습니다. 요즘은 정부기관 업무도 대부분 앱으로 처리하니까 이것도 당연한 절차라고 생각했습니다. 앱을 설치하려고 버튼을 누르니 출처를 알 수 없는 앱이라는 경고 메시지가 떴습니다. 순간 조금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정부 앱도 가끔 이런 식으로 나오곤 했던 기억이 있어서 그냥 넘어갔습니다. 설치가 완료되자 앱 아이콘이 생겼습니다. 정부기관 앱답게 방패 모양의 태극 마크가 그려진 심플한 디자인이었습니다. 앱을 실행하니 로그인 화면이 나오면서 휴대폰 번호와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했습니다. 안전한 본인 확인을 위한 절차라는 안내 문구가 있어서 이것도 정상적인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입력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은행 계좌 번호와 비밀번호까지 입력하라고 했습니다. 과태료 자동납부 등록을 위한 계좌 정보라고 설명이 되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좀 이상하다 싶었지만 요즘은 모든 공과금이 자동이체로 처리되니까 이것도 그런 시스템의 일부인가 보다 생각했습니다. 모든 정보를 입력하고 나니 등록이 완료되었다는 메시지가 떴습니다. 과태료 내역을 확인 중이니 잠시만 기다리라는 안내와 함께 로딩바가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몇 분이 지나도 결과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앱을 껐다가 다시 켜봐도 시스템 점검 중이라는 메시지만 계속 떴습니다. 아마 서버가 불안정한가 보다 싶어서 나중에 다시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그날 저녁 아내에게 과태료 문자가 왔다고 말했더니 어디서 잘못 주차했는지 궁금해 하더군요. 저도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했지만 앱으로 처리했으니까 문제 없을 거라고 안심시켰습니다.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면서도 과태료 건이 신경 쓰였습니다. 평생 교통법규를 잘 지켜왔다고 자부했는데 실수가 있었다니 좀 기분이 묘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처리했으니 괜찮겠거니 하며 잠들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그 문자 하나가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다음 날 아침 평소보다 일찍 잠이 깼습니다. 어제 과태료 건이 자꾸 신경 쓰여서였을까요? 핸드폰을 들어 어제 설치한 앱을 다시 확인해 봤지만 여전히 시스템 점검 중이라는 메시지만 떴습니다. 좀 이상하다 싶어서 인터넷으로 도로교통공단 공식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습니다. 그런데 어제 봤던 사이트와 뭔가 다른 것 같았습니다. 색깔도 다르고 메뉴 구성도 달랐습니다. 설마 제가 잘못 본 건 아니겠지 싶어서 여러 번 확인해 봤지만 분명히 달랐습니다. 공식 사이트에서 과태료 조회를 해봤습니다. 제 차량 번호로 검색해봐도 미납 과태료는 없다고 나왔습니다. 그제야 조금 불안한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어제 받은 문자가 가짜였던 걸까요? 하지만 아직도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시스템 오류일 수도 있고 아직 등록이 안 된 것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며칠 더 기다려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들이 계속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핸드폰이 평소보다 느려졌습니다. 앱을 실행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가끔 화면이 멈추기도 했습니다. 처음에는 폰이 오래돼서 그런가 싶었지만 어제까지만 해도 멀쩡했는데 갑자기 이상해진 게 의심스러웠습니다. 더 이상한 건 문자였습니다. 평소에 받던 은행 알림 문자가 오지 않더군요. 카드 사용 알림도 통장 거래 내역도 전혀 오지 않았습니다. 뭔가 잘못된 것 같아서 은행 앱에 접속해 보려 했는데 로그인이 안 됐습니다. 다른 기기에서 로그인 중이라는 메시지가 떴습니다. 저는 다른 곳에서 로그인한 적이 없는데 이상했습니다. 비밀번호를 다시 입력해봐도 계속 같은 메시지만 나왔습니다. 그때부터 정말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어제 설치한 앱 때문에 핸드폰에 문제가 생긴 건 아닐까 싶었거든요. 딸에게 전화를 걸어서 상황을 설명했더니 혹시 피싱 앱을 설치한 건 아니냐고 묻더군요. 피싱이 뭔지도 잘 몰랐던 저는 딸의 설명을 들으며 점점 더 걱정이 됐습니다. 개인 정보를 훔쳐가는 악성 앱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나니 어제 입력했던 정보들이 하나하나 떠올랐습니다. 휴대폰 번호, 주민등록번호, 그리고 은행 계좌번호와 비밀번호까지. 만약 정말 가짜 앱이었다면 제 모든 정보가 도둑들 손에 넘어간 셈이었습니다. 딸의 조언에 따라 우선 그 앱을 삭제했습니다. 그리고 은행에 전화를 걸어서 계좌에 이상이 없는지 확인해 달라고 했습니다. 상담원은 직접 방문해서 확인하는 게 좋겠다고 했습니다. 마음이 급해져서 바로 은행으로 향했습니다. 차를 몰고 가는데도 계속 걱정이 됐습니다. 혹시 벌써 돈이 빠져나간 건 아닐까? 통장이 털린 건 아닐까 하는 불안감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은행에 도착해서 창구에 앉았을 때 직원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컴퓨터 화면을 한참 들여다보더니 잠깐만 기다리라고 하면서 뭔가 확인하러 갔습니다. 그 몇 분이 정말 길게 느껴졌습니다. 주변에 다른 고객들 소리도 들리지 않고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가슴이 두근두근거리고 손에 땀이 났습니다. 직원이 돌아와서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계좌에서 몇 건의 이상 거래가 확인된다며 경찰서에 신고를 해야 할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정말로 당한 거였습니다. 은행 직원이 건네준 거래 내역서를 받아들고 있는 제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A사 용지 2장에 빼곡히 인쇄된 숫자들을 보는 순간 현실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어제 저녁부터 새벽까지 제가 잠든 사이에 총 15건의 출금이 있었습니다. 처음엔 500만 원, 그 다음엔 1000만 원, 2000만 원씩 빠져나갔습니다. 마지막에는 한 번에 5천만 원까지 이체됐더군요. 최종 잔액은 정확히 1000원이었습니다. 2억 5천만 원이 하룻밤 사이에 1000원으로 줄어든 거였습니다. 30년간 모은 제 인생의 전부가 사라진 겁니다. 고객님, 이런 경우에는 즉시 경찰서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피해 신고를 접수하면 계좌 추적을 통해 범인을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은행 직원의 말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이게 꿈인지 현실인지 구분이 안 됐습니다. 그 많은 돈이 정말 없어진 건지 아직도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고객께서 직접 앱을 설치하시고 정보를 입력하신 거라면 직원이 말끝을 흐렸습니다. 그 의미를 알 것 같았습니다. 제가 스스로 정보를 넘겨준 거라 은행에서도 어쩔 수 없다는 뜻이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져서 제대로 설 수도 없었습니다. 은행 의자에 앉아서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주변에서 다른 고객들이 업무를 보는 소리가 들렸지만 모든 게 멀게 느껴졌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계속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정말 제가 그렇게 쉽게 속을 수 있었는지 믿기지 않았습니다. 과태료 문자 하나 때문에 인생이 이렇게 망가질 줄이야. 집에 도착했을 때 아내가 현관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제 표정을 보자마자 뭔가 심상치 않다는 걸 눈치챈 것 같았습니다. 여보, 무슨 일이야? 얼굴이 왜 그래라고 물어보는 아내에게 영수가 나 우리 돈 다 날렸어라고 말하는 제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거실에 앉아서 어제부터 있었던 일들을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과태료 문자, 앱 설치, 개인정보 입력, 그리고 오늘 아침 은행에서 확인한 끔찍한 현실까지. 아내는 처음엔 믿지 못하겠다는 표정이었다가 제가 가져온 거래 내역서를 보고는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2억 5천만 원이 정말 다 없어진 거냐고 묻는 아내에게 1000원만 남았다고 대답할 때 둘 다 말이 없어졌습니다. 거실에는 시계 소리만 째깍째깍 들렸습니다. 이렇게 조용한 우리 집이 오히려 더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하냐고 조용히 묻는 아내에게 경찰서에 신고하라고 하더라. 하지만 돌아올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말했을 때 아내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저도 모르게 같이 울고 있었습니다.
30년간 성실하게 일해서 모은 돈이 하루 만에 사라진 현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내가 너무 바보였다. 어떻게 그런 앱을 설치하고 정보를 다 입력할 수가 있었을까 하는 자책감이 몰려왔습니다. 조금만 더 신중했다면, 의심스러우면 멈췄다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제 어리석음 때문에 가족이 모두 피해를 보게 된 거였습니다. 그날 저녁 아들과 딸에게 전화를 걸어서 상황을 설명해야 했습니다. 가장 힘든 순간 중 하나였습니다. 자식들에게 이런 말을 해야 한다는 게 정말 부끄럽고 미안했습니다. 아빠가 실수해서 퇴직금을 다 잃었다고 말할 때 전화 너머로 들리는 자식들의 충격적인 반응을 들으며 저는 정말로 돌이킬 수 없는 일을 저질렀다는 걸 실감했습니다. 경찰서에 신고를 하러 간 날은 제 인생에서 가장 굴욕적인 순간 중 하나였습니다. 피해 신고서를 작성하면서 제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를 낱낱이 적어 내려가야 했거든요. 담당 형사는 이미 이런 사건을 수십 번 봤다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요즘 이런 스미싱 사기가 정말 많다며 특히 중장년층 분들이 자주 당한다고 했습니다. 아무래도 기술에 익숙하지 않다 보니 그렇다는 설명이었습니다. 형사의 말을 들으며 더욱 부끄러웠습니다. 제가 그렇게 순진한 중장년층의 전형이었던 거였습니다. 돈을 찾을 수 있는지 물어봤을 때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렵다는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이미 여러 계좌를 거쳐서 해외로 빠져나갔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수사해 보겠다고 했지만 큰 기대는 하지 말라는 뜻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집에 돌아오는 길에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그 뒤로 며칠간은 정말 지옥 같았습니다. 잠도 제대로 오지 않았고 밥맛도 없었습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이런 바보 같은 사람이 나인가 싶어서 자괴감이 들었습니다. 아내도 많이 힘들어했지만 저를 탓하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저보다 더 빨리 현실을 받아들이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 계획을 세우기 시작하더군요. 여보, 이제 어쩔 수 없는 일이니까 우리가 다시 시작하는 수밖에 없다고 말하는 아내에게 이 나이에 뭘 어떻게 시작하냐고 되물었습니다. 일자리를 구하든지 아니면 작은 사업이라도 해야 한다는 것이 아내의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57살의 나이에 새로 시작한다는 게 말처럼 간단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한국전력공사에서 퇴직한 게 이제 겨우 몇 개월 전인데 다시 일터를 찾아야 한다니 친구들에게는 차마 이런 일을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 부끄럽고 창피했거든요. 평생 모범적으로 살아온 제가 이런 바보 같은 실수를 했다는 걸 어떻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동네 사람들과 마주치는 것도 피하게 됐습니다. 혹시 제 사정을 알까봐 두려웠거든요. 평소 자주 가던 카페나 마트도 가지 않게 됐습니다. 밤에 잠들기 전이 가장 힘들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혼자 있으면 자꾸 그날 일이 떠올랐거든요. 만약 그때 좀 더 신중했다면, 딸에게 먼저 물어봤다면, 아니면 그냥 무시했다면 하는 후회가 계속 몰려왔습니다. 아내는 저보다 훨씬 현실적이었습니다. 벌써 구인 광고를 찾아보고 가까운 곳에 일자리가 없는지 알아보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본인도 파트타임이라도 나가서 일을 해야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런 아내를 보며 더욱 미안했습니다. 제 잘못 때문에 55살의 아내가 다시 일터를 찾아야 하다니, 평생 집안일만 하며 저를 뒷바라지해준 아내에게 이런 고생을 시키게 되다니, 매일 아침 눈을 뜨면 현실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꿈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손에 든 핸드폰을 볼 때마다 그날의 어리석음이 떠올랐습니다. 그 조그만 기계 하나가 제 모든 것을 앗아간 무기였다는 사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한 달이 지나서야 겨우 현실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울어봐야 소용없는 일이고 이제는 정말로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걸 인정해야 했거든요. 구인구직 사이트를 뒤져가며 57살이 할 수 있는 일들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경비 업무, 주차 관리, 시설 관리, 택배 분류 등 대부분 육체적인 일들이었습니다. 30년간 사무실에서 일했던 제게는 모든 게 낯설었습니다. 그래도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나이도 많고 특별한 기술도 없는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그런 것들 뿐이었거든요.
처음엔 자존심이 상했지만 가족을 생각하면 그런 감정을 부릴 때가 아니었습니다. 첫 번째로 지원한 곳은 아파트 경비 일이었습니다. 면접을 보러 갔을 때 관리소장님이 제 이력서를 보고는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한국전력공사에서 30년 일한 사람이 왜 경비 일을 하려고 하느냐는 질문을 받았을 때 개인적인 사정이 있다고만 대답했습니다. 다행히 그 일자리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월급은 200만 원 정도였는데 예전 회사 월급의 3분의 1도 안 되는 금액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그것조차 감사했습니다. 경비 일은 생각보다 힘들었습니다. 하루 12시간씩 서서 근무해야 했고 입주민들의 크고 작은 민원도 처리해야 했습니다. 택배 받아주고 방문자 확인하고 주차 단속하는 일들이 하루 종일 반복됐습니다. 처음 몇 주는 정말 힘들었습니다. 발이 붓고 허리가 아파서 집에 돌아가면 곧바로 누워야 했습니다. 30년간 앉아서 일하던 몸이 갑자기 서서 일하려니 쉽지 않더군요. 그래도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아내도 마트에서 계산 일을 시작했거든요. 55살의 나이에 처음 시작하는 사회생활이라 매일 힘들어했지만 불평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둘이 합쳐서 한 달에 350만 원 정도 벌 수 있었습니다. 예전 제 월급만도 못한 금액이었지만 그래도 최소한의 생활은 할 수 있었습니다. 저녁에 집에 와서 아내와 함께 앉아 가계부를 정리하는 시간이 생겼습니다. 관리비, 식비, 의료비 등 나가는 돈은 여전히 많았고 저축은 꿈도 꿀 수 없었습니다. 하루하루 버티는 게 전부였습니다. 그래도 조금씩 적응해 갔습니다. 몸도 일에 익숙해지고 마음도 조금은 안정을 찾아가는 것 같았습니다. 무엇보다 일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위로가 됐습니다. 비록 적은 돈이지만 제 손으로 번 돈이라는 자부심이 생겼거든요. 아들과 딸도 처음 충격에서 벗어나 저희를 도우려고 애썼습니다. 용돈이라며 조금씩 보내주기도 했고 주말에는 집에 와서 집안일을 도와주기도 했습니다. 자식들의 그런 마음이 고마우면서도 한편으로는 미안했습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도움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되다니. 그래도 가족이 함께 이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고 있다는 사실에 조금은 위안을 얻었습니다. 일을 시작한 지 반년이 지났을 무렵 저는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선 제가 얼마나 기술에 무지했는지를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스마트폰을 몇 년째 쓰고 있으면서도 정작 그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전혀 몰랐던 거였습니다. 경비실에서 젊은 동료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제가 당한 사기 수법이 얼마나 정교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공식 사이트와 거의 구별이 안 될 정도로 똑같이 만들고 정부기관 명의로 문자를 보내고 심지어 앱까지 만들어서 사람들을 속이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 책임이 없어지는 건 아니었습니다. 조금만 더 신중했다면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봤다면 충분히 피할 수 있었던 일이었으니까요. 무엇보다 제가 너무 순진했다는 걸 인정해야 했습니다. 정부기관이나 공공기관에 대한 맹목적인 신뢰, 기술에 대한 무지, 그리고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우면 멈춰서 생각해보는 습관의 부재. 이 모든 것들이 합쳐져서 이런 참사를 불러온 거였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일을 하면서 마음이 조금씩 평안해졌습니다. 비록 힘들고 월급도 적었지만 제 손으로 정직하게 돈을 벌고 있다는 사실이 위로가 됐습니다. 무엇보다 아내와 함께 이 어려움을 헤쳐나가고 있다는 것이 큰 힘이 됐습니다. 퇴직금을 잃기 전에는 몰랐던 것들을 알게 됐습니다. 돈이 있을 때는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 건지 깨달았습니다. 마음 편히 외식하는 것, 필요한 물건을 고민 없이 사는 것, 미래에 대한 걱정 없이 잠드는 것, 이런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큰 행복이었는지 이제야 알았습니다. 또한 가족의 소중함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제가 이런 실수를 했는데도 저를 탓하지 않고 함께 어려움을 견뎌주는 아내와 자식들을 보며 돈보다 더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매일 아침 경비실에 출근하면서 저는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다시는 이런 실수를 하지 않겠다고, 앞으로는 모르는 것이 있으면 반드시 누군가에게 물어보겠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제가 겪은 이 일을 주변 사람들에게 알려서 저 같은 피해자가 더 이상 생기지 않도록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제 실수가 다른 사람들에게는 교훈이 될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돈을 잃은 것은 정말 아팠지만 그 대신 얻은 것들도 있었습니다. 가족의 사랑, 겸손함, 그리고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깨달음 말입니다. 물론 아직도 가끔은 후회됩니다. 그 돈이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자식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고 편안하게 살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그런 생각에 너무 오래 머물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미 일어난 일을 후회해 봐야 바뀌는 건 없으니까요. 그보다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 어떻게 하면 가족들과 함께 행복할 수 있을지 생각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깨달았습니다. 지금은 경비 일을 시작한 지 1년이 넘었습니다. 처음에는 힘들기만 했던 일이지만 이제는 나름대로 적응했습니다. 입주민들과도 친해졌고 아이들이 인사하고 지나갈 때면 기분이 좋아집니다. 아내도 마트 일에 완전히 적응했습니다. 동료들과도 잘 지내고 손님들에게 친절하게 대해서 칭찬을 받기도 합니다. 처음 일을 시작할 때만 해도 걱정이 많았는데 지금은 오히려 일하는 재미를 느끼고 있습니다. 물론 경제적으로는 여전히 빠듯합니다. 예전처럼 여유롭게 살 수는 없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생활은 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제 손으로 벌어서 먹고 산다는 자부심이 생겼습니다. 가끔 예전 회사 동료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부끄러워서 피하려 했지만 이제는 당당하게 제 상황을 이야기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제가 겪은 일을 솔직하게 털어놓으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경고하는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제 이야기를 듣고 비슷한 문자나 전화가 왔을 때 의심하게 됐다는 분들도 여러 명 계셨습니다. 제 실수가 다른 사람들에게는 도움이 됐다는 것을 알고 보람을 느꼈습니다. 스마트폰도 이제는 조금 더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딸이 와서 보안 설정을 도와줬고 앱을 설치할 때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들을 알려줬습니다. 모르는 번호에서 오는 전화는 받지 않고 이상한 문자는 바로 삭제하는 습관도 생겼습니다. 무엇보다 혼자 판단하지 않게 됐습니다.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운 일이 있으면 반드시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보고 결정합니다.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현명한 일이라는 걸 깨달았거든요. 요즘에는 가끔 꿈을 꿉니다. 작은 카페를 하나 차려서 아내와 함께 운영하는 꿈 말입니다. 비현실적인 꿈일 수도 있지만 그런 목표가 있으니까 매일매일이 견딜만 합니다. 아들과 딸도 이제는 안정을 찾았습니다. 처음에는 많이 충격받았지만 지금은 오히려 부모님이 이렇게 씩씩하게 일하는 모습을 보고 자랑스러워 한다고 합니다. 그런 자식들을 보며 저도 힘을 얻습니다. 경찰 수사는 예상대로 별다른 성과가 없었습니다. 범인들은 이미 해외로 도망갔고 돈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지 않습니다. 이미 지나간 일에 매달려 있어 봐야 소용없으니까요. 대신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조심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겪은 일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서 저와 같은 피해자가 더 이상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생은 참 예측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조그만 실수 하나가 모든 것을 바꿔놓을 수도 있고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처럼 당하지 마세요. 아무리 공식적으로 보이는 문자나 전화라도 개인정보를 요구하거나 앱 설치를 유도한다면 반드시 의심해 보세요. 그리고 혼자 판단하지 마시고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보세요. 제가 잃은 2억 5천만 원은 돌아오지 않겠지만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만으로도 제 실수가 완전히 헛된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경비실에서 근무하며 입주민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비록 예전 같은 풍요로운 생활은 할 수 없지만 가족과 함께 건강하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 살아갈 것입니다.